어제 사실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개표 방송이 있기 때문에 어제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거 후유증으로 많이들 힘들어 하실 텐데 그래서 방송을 쉴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 방송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판단이 들어서 그냥 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번 주 토요일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작진의 휴가로 인해 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없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하기 전에 오늘 이제 마지막 인재니까 우리가 20대 대통령의 마지막 이제 과제로서 K 평화를 얘기를 할 건데요. 그걸 하기 전에 선거를 치렀으니까는 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는 저도 얘기를 해야지 또 제 얘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 생각을요. 저는 이제 이 보궐선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우리가 뭐 사람 인생살이가 새옹지마란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약으로 쓰냐에 따라서 저는 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전화위복이 되려면은 첫 번째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전술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전술과 실력이 필요하고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진 것이 많은 부패 집단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싸웁니다. 부패 집단이 잔인한 이유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상대를 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잔인하게 난도질을 합니다. 대표적 존재가 지난해 4.15 총선 끝나고 나서 윤미향 의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등이었습니다. 4.15 총선 이후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정의기억연대죠. 표적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최대 약점이 전쟁 범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이해를 떠나서 어떤 나라로부터 동의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전쟁 범죄의 최대 희생자가 누구냐면 바로 위안부 피해자들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상징적인 존재가 정의기억연대이죠. 그리고 정의기억연대의 상징적인 존재 중 한 분이 30년 이상 이 운동을 해온 윤미향 의원입니다. 한국의 부패 집단이 일본 제국주의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들의 뿌리가 대한민국의 부패 집단의 뿌리는 매판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매판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부패 세력은 매판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윤미향 의원에 대한 공격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끝까지 갑니다.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죠.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은 왜 표적이 되었을까요? 지난해 4.15 총선에 이들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총 걸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부패 집단이 총 걸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진행된 공수처, 정확하게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죠. 이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우리가 2019년 12월 달에 여의도에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촛불 시민들이 통과시켰죠. 그 통과가 되고 나서 부패 집단은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부패 집단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부패 집단은 특권층입니다.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무엇인가요? 특권을 누리기 위한 대표적 수단이 검찰의 기소 독점권 뒤에 숨어서 법위의 존재로 군림하는 것입니다. 법위의 존재라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특권이니까요. 우리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국회를 장악해 공수처 설치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총걸기를 기획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를 와해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장악해야 됐었고,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가 식물 정권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부정한 것은 아베 정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베 정권이 경제 침략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베는 공공연하게 문재인 정부와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며 자신들의 경제 침략 목표가 문재인 정권의 교체에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은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데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요. 정권 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하기 위해서 경제 침략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부패 집단은 자신들의 잔인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이 공격하는 대상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반 대중으로부터 유리시키기 위한 작전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법은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민주 진영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윤미향, 조국, 추미애 등에 대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요? 이게 효과를 거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반면 촛불시민이나 민주진영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정의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싸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자신의 삶에 충실해야 하기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치열함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언론과 자본 등을 장악한 부패 집단과 촛불 시민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 시민이 불리한 거죠. 근데 촛불 시민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요? 역사에 부합하는 일이고 역사 정의에 부합하고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그것이 문명사적으로도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아니죠. 사실 촛불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대리인인 의회 권력과 청와대 권력을 만드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따라서 촛불 시민을 대리해 부패 집단을 척결해야 하는 민주정부는 뛰어난 전술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미래도 불안한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180석을 가진 민주당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능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의석수를 탓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이번 선거를 지배한 것이 부동산 이슈였습니다. 부동산 문제만큼 먹고 사는 문제에 밀접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2020년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부동산 가격 급등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가격이 급등하자 전월세 가격도 오르면서 무주택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급기야 공포 수요로 번졌습니다. 여론의 압력에 밀려서 뒤늦게 투기와 불로소득 해결을 위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무주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을 거의 같은 시기에 통과시켰습니다. 보유세 강화는 고액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전월세 가격도 상승하면서 무주택자의 피해도 증가시켰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주춤해지면서 보유세를 높이니까요. 주춤해지면서 전월세 수요가 증가했고 또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일시적으로 전월세 물량 부족과 맞물렸던 것입니다. 투기와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로 이익이 감소한 사람들은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보유세 강화로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이 증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서민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었지만 세금 감면은 7월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올해 재산세나 종부세에 적용될 공시가격은 3월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이익을 보는 국민이 별로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그러니까 불만을 갖는 하나의 부동산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LH 사태는 여기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호 역시 더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로 이익이 줄어드는 국민보다 이익이 증가하는 국민을 더 많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느끼는 국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사실 국민들한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관료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첫 단추를 잘못 낀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의 상징이 되었고 국민 불신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민주정권이 지혜로운 전술과 실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선거에 대한 진단을 내렸다면요. 결과에 대해서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전투에서 졌을 뿐입니다. 1년 2개월짜리 임기에 두 곳의 지자체장을 뺏겼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큰 전투가 남아있고 이 큰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언론은 벌써 선거 결과가 야당과 타협과 협력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의미한다며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6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좀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패 집단과 타협과 협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야당과의 협력을 시도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국민과의 협력만 있을 뿐입니다. 그 길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 지도부들이 모두 지금 사퇴를 했습니다. 새로 뽑을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 간의 소통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소통과 협력의 중심과 기준은 국민의 관점이어야만 합니다. 특정 대선 주자에게 독점적 기회를 줄 필요는 없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7개월의 시간을 가졌고 이번 선거로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추미애 전 장관 등이 가지고 있는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이 4기 민주정권 탄생의 출발점이 되어야만 하고 그래야만 4기 민주정부가 출범할 때 정책의 연속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차기 지도부의 구상이 국민에게 공감을 얻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것이고 그러면 정권은 재창출될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 남은 과제이고요. 이제 선거에 대한 제 얘기는 마쳐야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촛불 시민들한테 좀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했었는데 진심을 다해 촛불 시민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선거 결과에 촛불 시민들이 힘들어 할 것을 생각하니 저 역시 오늘 하루 종일 숨쉬는 것조차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패친 중 한 분이 갑자기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이 허해서 그럴 것이라고. 마음이 허허로우면 몸살 기운 같은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한 건데요. 오늘 하루 종일 여당 정치인들은 모두 반성과 성찰, 쇄신과 혁신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불공정을 혁파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을 포함해 보통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는커녕 더 힘들게 할 정도로 무능했음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성과 성찰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잘못 낀 첫 단추를 바로잡는 용기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 용기는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 촛불 시민이 나서 주었으면 합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인은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인사들이 아니라 촛불 시민입니다. 저의 가장 큰 바람은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신 촛불 시민이 큰 상처를 받지 말고 내일부터는 훌훌 털고 일어서 주셨으면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작은 전투에 졌을 뿐입니다. 더 큰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하실 때 많은 전투에서 패배를 하였지만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대한국민과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은 선조들 덕택이었듯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촛불 시민 한 분 한 분 손을 꼭 잡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을 뿐입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항상 행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 선거 끝나고 제 생각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오늘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